며느리를 추행하고도 며느리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고 꾸민 일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며느리를 따로 불렀고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 알지? 내 무릎에 올라 앉아라. 또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이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을 하며 며느리 입술과 귀를 추행했다는 겁니다. 수차례에 걸친 추행의 며느리는 과한 스킨십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친정아버지하고도 뽀뽀조차 안 한다. 이런 뜻의 문자 메시지를 시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시아버지는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행을 멈추기는커녕 정도가 오히려 심해지자 결국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법정에서 며느리에게 뽀뽀한 적은 있지만 강압적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지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며느리를 추행한 시아버지, 이번 사건뿐이 아니었죠. 지난 2013년 전주에서는 외국인 며느리를 성폭행하고도 화간, 즉 서로 원해서 가진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한 임면수심의 시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함께 사는 며느리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슈 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면은 뭐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 뭐 알지? 한 번만 안아보자.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쓴 뭐 시아버지라고 하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요, 현업에 계셨던 전직 경찰분들 만나고 그랬을 때 간혹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 저희 집은 딸만 셋인데 아버지가 저희가 성장하고 나서 표현을 거의 안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현실적이라면. 예. 현직에 계실 때 이런 시아버지 보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좀 일어나는 일인가요?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사건으로 사건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10여 건 정도로 이르는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달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어디서 불거지냐면 이혼 얘기가 안 나올 때는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이혼 얘기, 파경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번 경우처럼 경찰에 신고되거나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뭐 친딸처럼 뭐 이렇게 예뻐하는 거 알지? 네. 친딸이라면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기 문제에서 보듯이 저는 친정아버지라도 뽀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백희준 팀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남편분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가를 하고 나서 여기가 문제됐던 게 계속 이제 같이 합가를 1년 반 정도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출근을 하면서 뽀뽀하자 이렇게 성추행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참았다가 분가를 했는데 분가하고 나서 이제 너무 손자가 보고 싶다 한다. 시어머니가 잠깐 들어와라 해서 손자와 함께 갔더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아버지만 계셨던 거예요. 그건 그 대목은 뭡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이제 유인을 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마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갔더니 시아버지가 이제 급기야 저렇게 강제로 이제 키스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걸 당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돌아와서 그 며느리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거길 다 이렇게 뭐 같이 거기에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아주 너를 더 예뻐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막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들이 거기에다가 임신한 상태의 며느리를 폭행까지 합니다. 뭐 폭행하고 아이가 뭐 내 뱃속에 내 아이가 맞느냐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이 불거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보셨지만 2년 6개월의 실형에 법정 구속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럼 거기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다음 날 문자를 보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 밑에 더 있어요. 이 문자는 삭제해달라.
그래서 법정에서 이 두 가지의 문자, 아버님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삭제해달라.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보고 며느리의 말을 믿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너무 뻔뻔하고요. 아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도와주지 못하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거기에 폭행까지 가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같이 뻔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재간에 사정이 있습니다. 예. 아들이 이제 그 부인, 자기 장모 씨의 부자지간인데 이 아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 중에 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같이 제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DNA 친자 확인 소송 결과 친자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부자지간에 예를 들어서 아들의 부인이고 또 며느리인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내 부인을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버지와 엄청난 원수지간이 될 그런 상황인데 정상적인 집안이 그럼에도 그렇게 되죠. 불구하고 뭐 아버지가 좀 더 예뻤으면 무슨 더 진전된 일이 있을 뻔했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 부인을 또 폭행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를 제기해서 아들에게는 100만 원의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시아버지 58세 된 시아버지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사안이죠. 이게 저 시아버지는 이제 물론 이제 법정 구속됐지만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 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다. 물론 이제 법정 재판부는 뭐 이제 그게 거짓말이다 이제 한 건데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시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전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아들과 이혼 소송까지 이제 되니까 이거를 기화로 내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혼해서 유리하게 하려고 나에게 덤탱이를 씌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그냥 강간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라서 좀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근데 원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처음에 이 법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는 어떤 사정들을 상정을 했냐면 의붓아버지 있죠. 이제 엄마가 재혼해서 데려간 아빠가 이제 많죠. 요새도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의붓딸들을 이렇게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의붓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친족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정한 법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도 믿기 어려운 정도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를 이렇게 하는 성폭력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적용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내가 널 딸 같아서 성폭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법에서도 시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친족관계에 의해서 오히려 강간으로 가중처벌이 된 거죠. 아버지로서. 뭐 강간까지 그러니까 성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 성추행이었지만 성추행까지만 다른 경우들에는 성폭력 같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이주 여성 같은 경우. 다른 그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2013년도에 22세 된 그 동남아시아 쪽 어느 국가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쪽 부인을 하고 22세 됐는데 남편 자기 아들이 없는 사이에 이분이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런데 22세 된 그 며느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내 그 딸 같은 사람인데 그 며느리를 향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폭행을 해서 징역 7년형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돼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녁 5시에 그 며느리가 40세 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성욕이 발동한다. 이건 경찰의 이제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그 며느리 40세 된 며느리의 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도 징역 3년을 받는데 또 하나만 더 든다면 이게 이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36세 된 며느리 그러니까 결혼 5년 차였습니다. 근데 66세 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또 성폭행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징역 그 6년형에 중형을 선고받는데 지금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은 이게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이라든가 또 지역이나 시간이나 또 어떤 그런 걸 종합해 보면 10배 정도 일어나는 친족 간의 범행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말 비인격적이고 정말 비가족적인 그런 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이제 많다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최단비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친족 간에 벌어지는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예. 우리가 또 친족 살인 같은 경우에도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중 처벌된다는데 실제로 형을 보면 7년, 6년이에요. 이 사례의 경우에 보면 사실 일반 성폭행의 경우에 7년, 6년 나오는데 이런 분들 더 가중 처벌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야지만 그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법적 그 처벌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친족간에 특히 시아버지에게 당한 며느리들 이런 그 상황에 정신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난처하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하나는 이주 여성 그리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갈 데가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에 더 가중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보호를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리면 내가 과연 갈 데가 있을까? 근데 요새는 이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들이 있습니다. 쉼터에 가면은 또 신변도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내가 혹시 이걸 알려서 내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참고 있는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게 곰고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더 가정에 큰 파탄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알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을 밝히는 알겠습니다.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